예,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미 증시는 간밤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재개하면서 고점 탈환 바로 근처까지 나가 있는 모습인데요. 버블 논란이 다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상승을 방향성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보다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 예. 좀 쉬는 듯 했는데 한 2, 3일 쉬었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랠리를 재개하는 모습인데요. 버블 논란은 여전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시장 방향성 잡고 계십니까? 예, 물론 이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레벨이라든지 속도에 대한 부담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향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큰 폭 상승보다는 박스권 흐름대로 좀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9월부터 11월 예정되어 있는 대선 시즌에 진입한다라는 점이 좀 부담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선이 진행됐었던 그런 연도에서는 9월 달이라든지 10월 중에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받았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상단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르면 이제 9월 달 중에 추가적인 재정 정책 시행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가 저점을 딛고서 올라오는 그런 방향성을 틀었기 때문에 경기 반등세가 이어진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의 큰 폭 하락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상단과 하단이 모두 제한되면서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대선 레이스라는 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에서 이제 횡보할 때 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은가 하나하나 힌트를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기술주와 가치주의 공방,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 증시가 올라갔을 때 기술주가 이 잡고 끌고 올라가는 형국이었다면 이제는 이 횡보 국면에서는 가치주에 보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이 흐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시장 방향성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치주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있는데요. 단기 반등이요?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치주가 조금 더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가 뭐 다시 한번 그 큰 폭의 조정을 받겠냐라고 판단해 보면 저희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가 계속 주도주의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백신 개발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의 경기가 반등 저점을 찍고서 올라오는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이제 경기 회복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가치주가 어떤 반등 폭도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전망치만 놓고 보더라도 가치주보다는 여전히 성장주가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연준의 저금리 기조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여전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치주가 반등을 보여도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성장주 자체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다라는 관점을 놓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치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은행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분류를 조금 명확히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저희는 성장주 안에서도 IT 대형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테슬라를 포함한 마가주라든지 빵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 IT 업종들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술주,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성장주 이쪽으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슈 좀 점검을 해볼 텐데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계속 노이즈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망과 함께
시나리오 대응별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상황들이고 12월 중순부터 추가적 실업수당 지급이 좀 종료되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예. 사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 가능성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간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드라마틱한 경기 부양책 협상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휴회 전인 지난달 말판까지는 좀 했어야 됐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 한국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새벽이었었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이 지난달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주간 600달러에서 400달러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급여세들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말까지 유예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달에 대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지금 3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 수준의 좀 적은 수준의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적인 양당의 반대 당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인데 반대로 이제 반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는 이제 양당이 결국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주간 600달러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언급한 상황들이고 공화당은 이것보다 좀 적은 200달러 수준대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당의 어떤 의견들이 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양당 모두 추가적인 어떤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어떤 합의는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름 휴회 중이기 때문에 예. 휴회가 끝나는 9월 초순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집행되지 않겠나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예, 9월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유동성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 예. 돈의 힘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가 앞으로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또 이제 연준이 풀 수 있는 유동성의 한계도 있을 거고 금리를 조금 더 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이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축을 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어떤 단기자금 시장의 MMF 시장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연준이 마이너스의 금리 도입을 좀 고려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연준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9월달 FOMC에서 아마 제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포워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도입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냐면 물가라든지 어떤 특정 경제 지표가 목표 수준에 달성할 때까지 어떤 저금리 기조들을 이어가겠다라고 시장에 어떤 컨빅션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도입할 가능성들이 높고 이와 더불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연준이 한 번쯤은 고려하지 않겠나라는 정책들이 있는데 YCC라고 하는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미국과 호주가 시행 중인 정책이고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도 연준이 시행했었던 그런 정책인데 이게 뭐냐면 국채 금리를 일정 범위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연준이 국채 매입들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장의 어떤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대규모 국채 매입이 아니더라도 금리를 일정 부분 안에서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그 향후에 경기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연준은 이러한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 같은 것들도 좀 더 고려를 해보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들 수 있는 카드가 좀 더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걸까요? 맞습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통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카드죠, 그렇죠. YCC가. 예. 한번 볼게요. 그 부분도 한번 전해지는 대로 한번 보고 일단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준과 관련된 상황들 먼저 봤고요. 이제 실물 경기 지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미국의 실물 경기가요. 이거는 저는 초토화됐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지표 상황은 그렇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2.9%거든요. 저는 이거 본 적 없는 수치라서 3분기에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돌림을 해서 회복을 보일까가 궁금하고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물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랑 성장률 지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좀 더 많이 쓰고 있고요. 미국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33%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분기보다는 당연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뉴욕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이제 주간 경제 상황 지수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4월 달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준이라든지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미국의 경기 저점은 조금 더 앞당겨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에서 일부 기대하는 것처럼 V자형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판단은 사실 그렇지는 쉽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상황 지수의 반등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미국의 경기 반등도 2분기 마이너스 감소만큼의 절반 정도 수준에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7, 8월 중에 미국에서는 코로나 2차 확산 우려들이 좀 높아졌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부 주가 이제 경제활동 재개를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제 데이터로 저희가 많이 쓰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동성 지수라 그래서 이제 모바일리티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이제 최근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만큼 좀 빠르지 않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는 이제 V자형 경기 반등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경기 회복에 완만한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하는 대목이었고요. 그 팬데믹 2차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정말 나온다 그러면 이 회복이 가능할까도 좀 의문이고요. 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염두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2차 팬데믹은 일정 부분 나타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확진자 수는 조금 진정되는 국면인데 반대로 이제 사망자가 좀 늘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다시 한번 지난 4월 달과 5월 달처럼 급격하게 위축이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건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정책 당국이라든지 주별로 이제 이동 제한령 같은 것들을 내렸었거든요. 락다운을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락다운에 따른 효과 자체가 워낙 강력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락다운, 그러니까 강력하게 4월 달과 5월 달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강력한 락다운을 다시 한번 진행시킬 가능성들은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는 지난 2분기처럼 아주 급격한 위축보다는 일정 부분 이동률 제한하는 그 한국과 같은 어떤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시행하면서 경기가 어떤 급격한 위축을 좀 방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식도 안 갖는 분위기지만 갔더라도 뭐 2차는 안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충격은 시장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실물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환율 상황도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조적으로 이제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달러의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도 의문이 달려 있고 이 달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나 지표들 어떤 게 있는지도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율을 접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겠죠. 근데 이제 글로벌리 달러화의 가치는 6개 선진국 통화로 구성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60% 정도가 유로화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던 이유들은 아무래도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하니까 달러가 그렇죠. 약세, 미달러가. 예. 유로화가 세졌던 것들은 유럽 쪽에서 독일 중심으로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 기금이다라는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의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유로화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는데 일단은 유럽의 경기 반등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경기 회복세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 기금은 사실 집행 시점은 내년부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감만으로 좀 유로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로화가 더 큰 폭 강세는 좀 보이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달러와도 여기서 큰 폭의 약세는 좀 어렵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선 트럼프가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이제 달러와 강세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달러화는 사실 지금까지 충분히 약세를 보여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충분한 가파른 약세는 좀 어렵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질 만한 이슈는 현재로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요? 유가가 뭐 바닥 모르고 급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 유가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가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원자재 시장들이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강력한 락다운, 그리고 특히 유럽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이제 어떤 원유 수요국들이 강력한 락다운이 좀 진행될 가능성들이 낮다라고 생각해 보면 원유 수요는 이제 점차 개선될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도 완만한 반등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가의 반등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의 재개를 건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모든 앞서서 이슈들 체크를 하면서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시장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도 사실은 좀 더 약세를 이어가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달러의 약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어떤 이슈들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시니까 그럼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어떻게 잡고 계시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면요. 사실 뭐 한국 주식시장도 너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2,400포인트도 넘어선 상황들이기 때문에 속도와 레벨에 대한 부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국 시장에 큰 영향들을 미치는 미국 주식시장 역시 좀
박스권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역시 여기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국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금리가 낮아진 상황들에서 어떤 자금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다 유동성이 주식시장들로 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 예탁 잔고가 50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다만 이 주변에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계속해 그렇기 주시죠. 때문에 이제 어떤 주가가 상승세를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금리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은 한국 주식시장은 어떤 그 한국의 3년물 국채금리보다는 6%포인트 이상의 어떤 초과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일방적인 투자보다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여전히 채권 대비로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를 좀 판단해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가치주 같은 데들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미국과 좀 비슷한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도 경기가 저점 찍고선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긴 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가치주 역시도 이제 좀 짧게 대응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치주라 그러면 뭐 은행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통신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은행과 통신 통신?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사실 요 최근에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받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동차주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결국에는 성장주 같은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치주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전통적으로 하면 진짜 가치주는 금융 쪽과 자동차 그리고 통신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야 워낙 지금 양다리 성장주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양다리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갈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가치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단기간에 가치주의 반등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단기간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왜 사실 그렇게 그 잡으시는지 시점을 예.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금리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겠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선제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근에 가치주가 반등 흐름들을 좀 받는 것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어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런 현상들이 뭐 길어봤자 한 2달 정도 안쪽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백신 개발에 대한 시점 자체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 회복도 저점은 찍었지만 여기서 회복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진 않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사실 어떤 가치주가 지금은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어떤 업종 순환매 측면에서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요걸 이제 시계열을 뭐 하반기 정도까지 연말까지 좀 열어놓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 여전히 가치주보다 성장주한테 프리미엄이 좀 더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두 달 정도의 가치주 상승 그리고 이후에는 성장주고 다시 랠리 재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 자세히 받아봤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